안녕하세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관련 법령 강의를 하게 될 이재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이 관계 법령은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및 수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 그리고 그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및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이제 품질관리사 제도인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시행이 돼서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근데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는 2015년도에 이제 첫 시험을 국가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직무는 이렇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등급에 대한 판정도 하고요. 또 수산물에 대한 이제 생산, 수확,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도 이제 담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산물에 대한 출하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또 수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에 따른 어떤 직무라든가 또 업무, 유통 효율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행하게끔 법령으로 이제 제도화된 부분이 바로 수산물 품질관리사 이제 직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지금 병합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인 경우에는 농수산물, 이 수산물과 관련한 관계 법령이 있죠. 그래서 그 법령과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론, 수하고 품질관리론, 그다음에 수산 일반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 해당이 되겠고요. 2차 시험인 경우는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와 그다음에 수산물 등급 판정 실무.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주관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은 이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법령들을 제가 교재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대목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은 이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이제 품질 관리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좀 공부할 텐데요. 여기에서 수산물 품질 관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와 관련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칙이죠, 여러분. 항상 이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요,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총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된 도대체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관련된 그런 그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목적에 대한 부분과 또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정 목적. 제정 목적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농수산물 이제 품질 관리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이죠.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하고 또 상품성을 향상하며, 상품성입니다. 상품성. 이런 두 가지를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소득 증대, 농업인의 이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소득 증대이죠. 소득 증대.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소비자 보호. 이것이 바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법을 공부하실 때는 총칙에서는 이 법이 제정이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은 이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선 이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수산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6호 남목의 수산물이죠. 그래서 수산물 어업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업의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획이라고 하죠. 또는 채취한다라든지 또 양식업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어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으로 어업의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 생산되는 산물. 산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산물이다. 그렇게 좀 정의를 좀 내리는 것이죠. 수산물이다. 자, 소금산업직물법 제2조 1호에 따른 소금은 어떻게 하나요? 소금. 이제 염전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제외하는 겁니다. 소금은 제외하고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는 산물을 우리는 수산물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생산자 단체가 있죠. 생산자 단체. 여러분이 이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그 수산물을 생산하는 이제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그 다음에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생산자 단체는요. 생산자 단체는 어업으로 인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생산력 증대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는 그러한 어업인들로 이루어진 자주적인 조직을 우리는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이죠. 수산업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는 이제 조합인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합하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수산물의 공동 생산. 생산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공동 판매. 공동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가공하고 가공. 그리고 수출도 하죠. 수산물을 직접 공동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업인 5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업인이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체죠. 결성한 법인체. 법인격 있는 조직이죠. 법인격 있는 조직.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업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명이라고 했습니다. 5명. 5명 이상이 모여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이다.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생산자 단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우리는 생산자 단체라고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단체들이 있죠. 이 외에도 그 밖에 또 단체들이 있다. 단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어 조합 법인이 있다. 영어 조합 법인. 조합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9조 1항이나 또는 3항에 따라 설립된 업회사의 법인도 있습니다. 업회사 법인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물류 표준화죠.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표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의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산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수산물에 대한 운송, 그 다음에 보관도 하야죠. 그 다음에 그런 운송물을 또 어떻게 하역, 또 포장,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산물을 직접 어떻게 하나요? 운송도 해야죠, 보관도 해야죠, 또 하역도 해야죠, 또 포장도 해야 되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용기, 설비,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표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하게 표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원활히 하는 것을 우리는 물류 표준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력 추적 관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력을 추적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 추적이다. 수산물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수산물의 안전성에. 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그 수산물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산물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 추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을 규명해야죠. 어디에 도대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적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력 추적 관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리적 표시. 자,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수산물이나 또는 수산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또 특정 어떤 지역에서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다. 또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완도하면 어떤 김 뭐 이런 부분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영광하면 뭐 굴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떤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역에서 생산해서 제조해서 가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지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지리적인 부분.
통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멸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 자, 동음 이의어라는 것은요.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뜻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음 이의어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발음은 같다는 얘기예요. 발음은 같죠.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동음 이의어의 지리적 표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권 한번 보시죠. 지리적 표시권. 이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등록이 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예전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지식재산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 있죠. 유전자 변형 수산물.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분리하거나 재조합해서 어떤 의도한 특성을 갖는 수산물이다. 유전자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분리. 또 어떻게 한다? 재조합하는 경우에요.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수산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뭐겠습니까? 유전자 변형이죠.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유해 물질이다. 자, 유해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농약, 중금속, 항생 물질, 잔류성 뭐 유기오염 물질이라던가 병원성 뭐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수산물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이 돼서 수산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을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해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총리령으로 해서 이제 정해집니다. 총리령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이제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자 유해 물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수산 가공품. 자, 이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죠. 원료. 그 다음에 재료의 사용 비율. 비율하고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입니다. 성분 함량에 따라 가공한 제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공을 한다는 것이죠. 자, 수산물을 어떻게 한다? 가공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서 원료나 그러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성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율을 통해서
가공한 제품을 우리는 수산 가공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 가공품의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걸 보시게 되면 수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다.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이다. 또 이로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을 해서 2차 이상 가공한 제품이다. 3항에서 보시게 되면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나 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어떻다? 많은 가공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산 가공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수산 특산물이 있습니다. 수산 특산물. 자, 이 수산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제품이다. 특정한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지역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바로 수산 특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용어인 경우에는 농업과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와 관련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요. 농수산물 이제 품질관리 심의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수산물 이제 품질관리 심의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런 심의회를 먼저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수산물 및 이제 수산가공품 품질관리 등에 관해서 이런 사항을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구성 이제 잘 보셔야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구성에서 보시게 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 명이죠. 각 한 명이에요. 각 한 명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60명 이내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이니까 두 명 다 포함하면 어떻게 62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되면 각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포함하면 62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할까요?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는 것이죠. 호선. 그래서 부위원장인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바로 부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 어떤 직무를 할까요? 위원장의 이제 직무가 있겠죠.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우선 이제 심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표하고 이제 의장이 됩니다. 심의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죠.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인 경우에도 직무는 이렇습니다. 위원장을 이제 보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부위원장이 바로 이제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직무를 이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직무를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원이 있죠, 여러분. 자, 위원은 도대체 누가 있는가? 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죠. 당연직 위원. 자,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명한 자예요.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본다? 당연직 위원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단체 및 기관회장인 경우에도 소속 임원과 직원 중에서도 지명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죠. 중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산림조합 중앙회죠. 산림조합 중앙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시죠.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도 있죠.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법에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에 관한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이런 것이 바로 뭐다? 당연직 위원과 관련한 그런 그 단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한다면요, 또 위촉직 위원도 있습니다. 위촉. 여기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제 당연직입니다만은 위촉을 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이런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죠. 추천한 사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그다음에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촉한 사람. 그래서 이 위촉한 위원은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는 3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심의회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그래서 심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일단은 개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 자, 과반수라고 한다면 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0명 이상이면 일단 개의가 된다는 얘기죠. 3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명 이상이 찬성하면은요, 바로 그것이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의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라든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또 분야의 전문가들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또 들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심의의 이제 직무와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표준 규격이라든지 어떤 물류 표준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품질 인증도 하죠. 그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유전자 어떤 변형 수산물 표시, 자, 농축산물에 있어서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그것을 검사도 합니다.
또 총리령과 농림축산부 식품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또 수산물 생산, 가공 시설, 그다음 해역의 어떤 위생 관리 기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위해 요소가 있는지 그런 중점 관리 기준도 하는 거죠. 또 지정 해역, 어느 지역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심의의 어떤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자, 이제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죠.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과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도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치 운영을 한다. 그래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위해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에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되고요. 또 이제 뭐 기획, 제도, 분과 이런 이제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구성은요.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죠.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과위원회죠. 또 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는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고려해서 지명하는 사람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심의의 운영은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사 2명을 두고요, 간사 2명을 두고 또 누구를 둔다? 서기 이렇게 2명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간사와 서기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한 명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한 명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를 2명을 두고 서기를 2명을 두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사검위원회에는 여별에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요,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